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달 시사상식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역시나 또 많은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다 팔로우하면 좋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저하고 이제 함께 하시는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좀 이제 체크해 놓고 알아야 할 것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시사상식이다 보니까 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논쟁거리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뭐 시민으로서 우리 이제 책무상 각자가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곱씹어보고 자신만의 또 견해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요 이제 강좌의 이제 특성상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하는 어떤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이제 맞춰야 할 것이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내야 될 여러 가지 지식 정보들 이런 것들 위주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준비한 커버 스토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단 이게 조금 더 어려워 보이지 않나 해서 이 SG증권 주가 조작 폭락 사태를 꼽아봤습니다. 자, 이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를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추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 CFD라고 하는 요 개념이에요. 차액 결제 거래 계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원래는 생산 요소의 한 가지인 자본을 기업들이 원만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게 바로 이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다 이제 투자자들도 자신이 뭐 얼마간의 그 자본에 대해서 출자를 같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을 같이 보유해 주면서 그 자본이 굴러다니고 뭐 그 속에서 또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그것을 또 이제 같이 쉐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 주식시장이 자산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자산을 증폭시키는 수단으로 이제 인식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각가지 어떤 응용 버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국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파생적인 이제 상품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파생 상품도 원래 취지는 이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내가 투자하는 족족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위험이라는 게 항상 도살이잖아요. 이제 이 투자에 따른 위험 부분이 있는데 그 위험을 해칭하라고 해가지고 해칭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위험의 그 정도를 좀 완화하라는 취지로 사실은 이 파생적인 금융상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선물이나 옵션 거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심화 버전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투기적인 행태들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을 사는 파생 이 거래의 이 방법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돼서 논쟁들을 많이 좀 불러와요. 예,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게 또 이제 어렵죠.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익숙하게 접하는 방식들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차액 결제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액 결제 거래가 뭐냐면 CFD가 기초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익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의 파생상품 거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내 거래도 있고 장외 거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장외 거래다라고 하면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범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장외 시장에 대한 접근도 다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위험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면은 그 위험 부담을 그래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조율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이런 이제 장외 파생 상품 거래 한 가지로 차액 결제 거래 제도가 허용되어 있는데, 실제 자산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격 변동이 있었을 때 그 차액만 정산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CFD 계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여기다가 증거금을 일부를 밀어 넣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주식을 많이 보유할 수 있고,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익이 발생해서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현금 결제를 해버리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악용된 케이스가 등장한 겁니다. 그게 SG증권 주가 조작 폭락 사태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CFD는 최소 증거금 40%로 최대 2.5배 레버리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증거금 40%를 가지고 2.5배, 뭐 이제 2.5배가 100%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투자하는 돈의 40%만 들고도 이 전체 액수를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레버리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렛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렛대. 그래서 요걸 빚을 내서 그 빚을 지렛대 삼아서 이제 투자의 수익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 가진 자기 자본은 되게 적은데 그걸 가지고 빚까지 얻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빚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줘야 된다는 거니까 위험도 커지지만, 그만큼 또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은 얼마 없었는데 이자를 물어주고도 수익이 남았다, 이렇게 되면 내가 빚을 내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없었던 수익을 챙겨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들어 올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주식을 실제로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공매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매도도 우리가 이제 많이 유의해서 봐야 될 개념입니다. 공매도, 주식을 실제로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공매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게 기관 투자자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조건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공매도 제도가 있어야 이 지나치게 주가가 이렇게 변동하는 것을 또 이제 막아준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말하기도 해요. 어쨌건 요 공매도하고도 이제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CFD에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건데요.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가 없이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제 진입과 청산 시점에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증거금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때는 이제 마진콜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금을 채워 넣어라 라고 이제 요구하는 전화를 받게 된다 라고 해서 마진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건데요. 자, 어쨌건 요 아까 봤다시피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최소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까지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거금이 나중에 이제 줄어들면 마진콜이 오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단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투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보니까 급락장에서는 반대 매매 위험성이 큰 고위험군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성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손해가 요만큼에 머물렀을 텐데,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손해가 발생할 상황에서는 엄청난 손해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 상품들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진콜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지해야 될 증거금이 부족해졌을 때 그때 이제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받는 것을 마진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진콜이 걸리면 투자자는 신속히 증거금을 채워야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마진콜에 응하지 못하면 거래소는 자동 반대 매매를 통해서 거래계약 관계를 종결해 버린다 그랬으니까 요 상품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그러면서 청산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제 이런 것까지를 봐두시는데요. 요 이제 SG증권과 관련해서 이제 연계를 또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그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전문가들은 일단 CFD 거래가 투자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되며 주식 소유권도 투자 주체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요게 이제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시제도 강화 등 개선책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경우도 있잖아. 아까 SG증권 얘기를 했지만 이 외국계 증권사를 이용해서 그 명의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밑에 깔려 있는 투자 주체가 누군지를 잘 이제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뭐 라더견 씨라고 이제 구속된 분 있잖아요. 이분이 주도해가지고 사실은 자기들끼리 통정 매매를 하면서 이 주가를 막 끌어올리고 이 주가 조작에 이제 나섰던 건데, 단기간에 주가 조작을 하면 이게 눈에 딱 띄니까 장기간 몇몇 종목을 골라서 그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장기에 걸쳐서 통정 매매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끌어올리는데, 그때 있잖아요. CFD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은 숨고 SG증권이라고 하는 외국계 증권사를 활용해 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몇몇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막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외국계 증권사가 여기에 지분을 이렇게 많이 사들이는 걸 보니 외국 자본이 이 기업들을 높게 평가하나 보다, 이런 착시 현상까지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개미 투자자 같은 사람들이 같이 딸려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폭락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주가 조작이랑 항상 그렇죠.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팔아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거기에 딸려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이번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보세요.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 등 개인 정보를 넘겨받은 다음에 매수 매도가를 미리 자신들이 정해놓고 각본을 짜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사고 팔았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또 어떻게 모았냐면 다단계 방식으로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수 한 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거론이 됐는데, 그분도 자신의 이 투자금을 많이 잃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반론이 좀 있는 거는 그분 같은 경우에 이 다단계 방식에서 좀 위에 놓여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은 사실 이게 피해자라고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반박도 있는데 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다단계 방식으로요, 아름아름 사람들을 소개를 받아갖고 그들의 휴대전화, 증권 계좌 같은 것들을 넘겨받아서 그거를 다 들고 그 계좌들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잖아요. 이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미국같이 이제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뭐 최선두에 서 있다라고 자부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막 많으면요 막 800년 이런 식으로도 이게 선고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요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가지고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 이 형이 사실상 이렇게 계속 뭐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그러면은 이 형량 자체가 상당히 쭈그러드는 경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걸리면 감옥 갔다 와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은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뭐.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수십억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뭐 몇 년 갔다 오는 거 그거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꾼들도 있답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뭐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거기에 나름 또 유명한 이런 행위들을 잘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인맥을 형성했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한 건 하고 감옥 갔다가 돌아오고 뭐 하는 식으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이것이 엄청난 후폭풍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증권계좌 같은 거를 남한테 넘겨주고 그 사람이 알아서 이걸 가지고 통정매매를 통해서 가격을 올려준다는 것을 과연 이 다단계 방식으로 딸려 들어갔던 사람들이 몰랐겠느냐도 의심의 한 지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이 개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을 남한테 그냥 불쑥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이 통정매매하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나? 예, 이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요때 요렇게 하면서 삼천리, 다우데이터, 그리고 이제 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가 장기간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통정매매에 대한 또 이제 우리 개념을 한번 또 이제 정리해 보는 건데, 장중에 미리 2명 또는 다수의 사람이 상호간 주식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거래를 하면서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들 간에 담합에 의해, 당연히 신고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통정을 해가지고 매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담합을 통해 주식 시세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혼란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정거래는요, 거래 당사자가 기업 내부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특정 기업을 찝어서 그걸 사고 팔면서 자기들끼리 막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물량과 가격이 사전 담합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 시세 차익을 위해서 지속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서 해당 기업 내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를테면 자기네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가격을 막 끌어올리거나 하는 내부자 거래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도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건 저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많이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진짜 외국 자본 같은 게 우리나라에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자 유치하는데도 한계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개미 투자자나 이런 분들도 이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의 이 투자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주변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주식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아유, 난 주식시장, 주식 투자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한편 보면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우리가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중심축을 이루는 게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다른 기업들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거대한 이 투자를 하고 또 기술 개발에도 앞장설 수 있는 등,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전반을 끌고 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국민들이 말입니다, 같이 어느 정도의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팽창할 때,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것들이 막 탄생할 때, 그럴 때 그 과실을 국민들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노동자로서 가서 노동을 해서 땀 흘린 만큼만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또 혹은 그 기업의 오너들하고의 소득 격차를 쫓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 빈부격차 훨씬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유일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끼어들어서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을 쓰는 건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왜 이렇게 크게 개입하느냐라고 하면서 내부의 반발 같은 것도 일어나고요. 그거 정책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것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또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내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그것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주식 시장에 국민들이 이 건강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가 팽창해 나갈 때 그 과실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국민들이 말입니다.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소득 수단들도 가지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아직도 많은 겁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이제 이런 주가 조작 사태 같은 거를 꼽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조차도요 사실은 되게 투기적으로 단기 이 매매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단타, 데이 트레이딩 같은 거를 통해서 뭐 그날 막 샀다 팔았다 하고 막 어제 산 거 오늘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찍는 거죠. 찍는 거야. 이 높아진 시점에 팔고 난 싸게 사서 높은데 팔겠다. 이런 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 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라기보다는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도 많이 보여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한국이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무르러 있는 한은 외국계 자본도 들어오기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히 일단은 막을 수 있는 것부터 막아야죠. 주가 조작 같은 거 한번 걸리면은 아주 그냥 뭐 삼족을 멸한다는 생각으로 재산의 측면에서는 다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이 부당이득 취한 것도 어떻게든 다 뺏어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이런 잘못 저질렀을 때 이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 다 날려먹고 그리고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죄가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이제 사회적 구조가 시장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요 이제 커버 스토리를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정치행정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 에듀윌 학교